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애쓰다 지친 나를 위해 서덕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나는 나와 멀어지고 있었다. 앞만 보고 버티며 달려온 나와 당신에게. 오늘의 쉼표 에세이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서덕님은 몇몇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8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기는 애쓰기와 버티기였는데요. 특기 덕분에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낼 수 있었는데, 특기 때문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얻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오래 쉬면서 스스로를 추스렸고 지금은 다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쉰다. 쉼을 좋아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온천물에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좋아한다. 쉬고 또 쉬며 자신 역시 제법 좋아하게 되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 내가 쓴 책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구절구절 구석구석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 스토리도 너무 비슷했고 심리 묘사나 어떤 상황을 헤쳐나간 그런 것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흔히 말해서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내 몫을 해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고 나를 사먹이고 한마디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힘든데 열심히 애써가면서 참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여행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시고 뭐 일상 중에 잘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여기 나온 주인공처럼 완전히 건강과 몸과 마음이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나서야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나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은지 그거조차 돌볼 수가 없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물론 오늘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이 정도로 만약에 힘들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로 뭐 공황장애가 오고 도저히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기 전에 이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듦을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나랑 친해질 수 있는지 더 편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서덕님은 여기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쉬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어떻게 푹 쉬었는지, 어떻게 나랑 친해졌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공감이 잘 되게 담담하게 써내려 가셨는지 정말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일요일이었다. 저녁에 아이디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난 당연히 낮부터 출근을 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번 경쟁 PT 때 팀장이 나를 질책했던 일이 생각났다. 새로 들어온 팀원이 나의 아이디어를 형편없이 볼까봐 겁이 났다. 절박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디어 말고 불길한 상상만 커졌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광고는 내 길이 아닌가? 그만두어야 할까? 그만두면 뭐 먹고 살까? 예전의 옥탑방 반지하 생활로 되돌아가야 하나? 상상들은 점점 커져갔다.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내가 떠올랐고, 쓸모가 없어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내가 상상되었다. 쓸모가 없어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내가 상상되었다.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상상들이 이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졌다.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현기증이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안면이 저리다가 마비가 되어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발이 덜덜 떨려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한번 공황이 온 이후에 계속 두려웠다. 때때로 숨이 멎을 듯한 상황이 찾아왔고,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면 또 공황이 찾아올까 불안했다. 초조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은 주체가 되지 않았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감정을 추스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었다. 버티려고 했으나 한계였다. 나는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다. 이렇게 몸이 제발 쉬어달라고 말을 하기까지 이 책의 저자는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불안과 혼란에 조금 익숙해졌고, 겨우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었다. 내 의지에 저항하는 나 비었다. 여기 보면은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 나와요. 나 A라는 어떤 존재는 자꾸 나를 통제해서 무언가 해내라고 채찍질을 하고, 나 B는 꾸역꾸역 따르며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나 B는 발작이란 형태로 표현하기 전에도 못 견뎌서 종종 아우성을 쳤다. 이를테면 야근할 때 그랬다. 나 A는 조급해서 핫식스와 초코바로 끼니를 때우고 계속 일을 했는데, 반면에 나 B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휴대폰만 보도록 움직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 A와 나 B의 갈등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보면은 나 A는 절박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집중이 되지 않는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시간도 재어보고, 어느덧 화들짝 놀래서 다시 일에 집중해보고,
그러다 다시 또 5분을 못 가고 핸드폰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 A는 절박한 상황이 와서 한계치로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이 오고 시간에 쫓겨서 그러다 보면은 견디지 못한 나 B가 파업을 일으킨다. 소소하게는 집중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형태로 크게는 몸의 주도권을 빼앗는 공황이라는 형태로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기보다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법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고 온전하게 통제를 하고 잘 다루는 게 아니라 그저 억눌렀을 뿐이라고. 억눌리다 못한 나 B는 터져나왔고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보니 나 B는 인생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의지로 억누를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다 보니 터져나간 것이죠. 내 의지로 억누를 수 없는 녀석,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 뒷전에 밀려있던 나라는 녀석과 적절히 타협하거나 때로는 윽박지르거나 녀석을 만족시켜주거나 하며 녀석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심리학적으로 통합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나는 당장 녀석과 잘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녀석을 알아간다. 나 B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못 견뎌 하는지, 무엇에 짜증을 내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알아가며 나를 통제하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 B, 나 C, 나 D 등등 내 안에 다양한 주체들이 숨어있음을 알아간다. 처음에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절망스럽기만 했으나 지금은 공황으로 인해 나 B를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 고맙기만 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공황은 나 B의 언어였을 것이다. 말 못하는 나 B가 나 A에게 몸으로 전하는 언어. 나 여기 있어. 나 괴로워. 나는 한계야. 나를 좀 쉬게 해줘.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 B가 표현하고 있었으나 내가 무시하던 그 말. 공황으로 거칠게 표출되고 나서야 간신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말. 그 격한 언어에 나는 간신히 멈춰선다.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나 B를 알아차리고 잘 다독이고 지냈으면 더욱 좋았으련만. 하지만 그것은 가정일 뿐이다. 공황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내 안의 가치를, 내 안의 나를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를 알고 나와 살아가는 과정, 계기는 공황이었다. 여기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막 어떤 분의 여자분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 여자분은 소개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빨래가 마르는 풍경을 지켜봤다고 해요. 젖은 빨래가 마를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멍하니 쳐다봤는데 젖은 천에 와닿는 햇볕과 눅진한 제주도 바닷바람과 서서히 뻣뻣함을 찾아가는 수건과 필사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그녀의 풍경이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쉬어야만 했던 그녀의 고됨이 짐작이 되었고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녀의 시선이 부러웠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인 서덕님은 백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쉬었다고 해요.
햇살을 받으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옥상에서 빨래가 마르고 옥상에서 빨래가 춤을 추는 것을 그냥 그저 계속 지켜만 봤다고 해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고 복잡한 생각에서 잠시 쉬어감도 아니었고 피로한 심신을 달래려 함도 아니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멍 때리기, 진정한 휴식이었다고 합니다.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였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고 했던 이분은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그쳐왔고 성공의 기억은 휘발성이라 쉬 사라지고 실패의 기억은 진득하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막 신발이 짝짝이가 되고 막 그럴 정도로 본인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여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던 차에 이제 이렇게 공항에 와서 쉬면서 막 빨래가 마르는 것도 보고 그저 정말 쉼을 위한 쉼. 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 나는 쉴 때도 쓸모있는 뭔가 휴식을 해야 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아직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커서 저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뜨끔했고, 아, 그렇게 저도 완전히 저도 몸이 마음이랑 많이 망가지고 또 사고로 몇 년간 크게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없이 내려놔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 쉼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뭔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었고 밤을 많이 샜었고 제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뭔가 잘하고 싶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고 잘하는 맛다리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여기 나오는 분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쉼에 있어서도 쓸모를 생각하기만 했다. 생산적인 취미 따위를 생각하며 쉬었고 인간관계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쉬었다. 마냥 쉬더라도 그 쉼에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침에 월요일에 일찍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위한 뭔가 휴식이었고 충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쉬고 나면 일이 더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고 쉬는 가운데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쉬는 것 자체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뛰기 위한 전제를 한 쉼. 그래서 백수가 돼서 다 내려놓고 쉬자고 마음을 먹었어도 불안해서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계획대로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지고 나를 싫어하고 이렇게 되다가 계획을 다 뒤엎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고 쓸모없는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을 다졌다고 해요. 여기 정말로 너무 뭔가 신기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계획이라면 어깨가 뭉칠 정도의 행동이나 마음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마음도 다잡지 않기로 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되 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생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금이 절반 이상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자. 나라는 녀석은 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다. 어깨가 좀 맨날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것이 뭔가 잘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애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깨가 뭉치는 건데요. 그저 나의 관성을 믿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 30년간 뭔가 성장 과정을 밟아왔으니까 내 안엔 좋든 싫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 관성을 믿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저녁쯤에 옆집 옥상을 다시 바라봤는데 빨래는 없고 빨랫줄 너머에 하늘에 노을이 막 이렇게 졌다고 해요. 하늘의 빛깔이 붉음을 중심으로 풍성해지다가 가뭇해졌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을이 쓸모가 있을까? 아름다울 수도 일상인 쓸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랬을 뿐이다. 노을은 그저 노을이다. 무엇이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제가 좋아하는 스크루처에 앉아 졸고 있었다. 녀석은 등 따숩고 배부르며 행복하여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낸다. 고양이는 더 나은 고양이가 되려 애쓰지 않는다.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교 연습을 하지 않는다. 다시 열심히 놀기 위해 재충전하지도 않는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쉰다. 쉼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이다. 고양이의 쉼은 그저 쉼이다. 어쩌면 나의 쉬는 시간은 짐승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짐승을 닮았기를 바란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기를.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기를. 불안히 쉼을 좀먹지 않기를. 쉼이 결과적으로는 쓸모있는 행위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저 쉼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어깨를 하고 느슨한 마음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빨래를 오랫도록 바라보던 그녀처럼.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저자는 계속 충분히 쉬면서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원 없이 휴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민하고 조금 생각이 많은 스타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에요. 많이. 그래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거를 배워나가고 아직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나와요. 에필로그에 나오는데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 일하는 삶.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르바이트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을 받고 나서 그동안 눌러놨던 걱정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현실적인 불안이 커졌다고 해요. 갈까 말까. 대출금 만기인데 백수 생활의 여유를 잃고 싶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고 이전처럼 살긴 싫은데 고민하기만 하고 다른 무언가에 도전해보지도 못했는데 다시 회사에 들어가자니 지금의 여유를 잃고서 예전처럼 공황과 스트레스에 시달릴까 두렵고 이대로 지내자니 궁핍해질 내가 상상이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국만이 그려져 불안감은 커졌다. 늘 그렇듯 생각만 많고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라났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생각하면서 거실에 소파에 들어놓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고양이를 봤고 이대로 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은 괜찮은 것 같았다고 해요. 생각을 다잡았고 어떤 길이 덜 괴로울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그 순간순간이 쌓인다면 썩 나쁘지 않은 삶일 것 같고 어느 길에 그 순간이 더 많이 놓여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헝클어진 마음을 돌보려 청소를 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가구를 드러내어 고양이 털뭉치를 쓸어 담고 화장실 청소 가스레인지 오래 묵은 때 벗기고
쇼파 고양이 털을 돌돌돌 말아내고, 그리고 나서 정돈을 하고 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고 다시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쉼이다. 나는 쉬는 동안 행복하다. 계속 쉬고 싶다. 오래오래 쉬고 싶다. 지속 가능한 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쉼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을 버는 시간이 온통 고통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지금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의 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시간에 나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정했다.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다고 해요. 역시나 광고 일이고 카피라이팅 업무였다고 합니다. 저도 돌고 돌아서 디자인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시 디자인과 마케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여기 내용이 구구절절 다 공감이 가요. 제가 했던 고민들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쌓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시간 대비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늘 그렇듯 광고 일이 녹록지는 않다. 업무 스트레스는 천형처럼 달라붙고 때로는 일이 몰리거나 감정이 끌어오르면 공황이 찾아왔다. 쉬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다. 다만 나의 마음가짐은 달라졌고 쉬기 전에 나에겐 회사에만 나만 있었고 내가 무너지니까 나 전체가 무너졌고 하지만 지금은 나 말고도 많은 내가 있었다고 해요. 혼자서 평안한 내가 있고 나를 관찰할 줄 아는 내가 있고 글을 쓰는 내가 있고 오래도록 쉬면서 나는 많은 나라는 존재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제 의해서 제법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회사에서의 내가 힘겨워할 때면 그 순간들의 나가 나를 지탱해 준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울과 불안은 불쑥불쑥 찾아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정체 모를 감정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나는 대략 알고 나를 관찰하는 내가 있기에 나는 이제 그 감정들의 원인들을 알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안다. 물론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어설프고 버벅대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 믿는다. 쉼의 시간은 백수 시절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쉼의 밀도는 올라갔다. 대단한 것들을 하면서 쉼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저 쉽게 느슨해지고 쉽게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가치 없는 휴식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쉬고 오랜 시간의 쉼이 어느 정도 몸에 깃들어서 나는 쉽게 그 쉼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밀린 업무만큼이나 밀린 빨래가 중요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빨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할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북티버 촬영을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요. 나는 내 월급과 직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소소한 쉼들이다. 그 소소한 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의 책상 위에 놓아둔 인력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알람의 역할이다. 인력을 뜯는 것도 잊은 채 며칠이 지났다면 종이 한 장 뜯을 여유 없이 마음에 일이 꽉 들어찼다는 메시지이다. 인력을 수일째 뜯지 않았다면 혹은 어제 먹은 저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쉰다.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비로소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일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다. 나는 쉬기 위하여 일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록을 적는다면 지금 나의 1순위는 쉼이라고 하겠다. 모두들 잘 쉬었으면 좋겠다.
모두들 잘 무의미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정말 많이 울컥했고 정말 많은 공감이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구구절절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온전히 더 쉬는 순간의 쉼을 즐기기 위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멍때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네. 열심히 쉬어야지 하는데, 쉬는 것도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멍 때리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멍 때리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사랑합니다.